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부채 위기 드디어 작동 개시, 부채로 만든 자산 수익 없어 폰지 사기와 같은 부실 경제, 주변국 마찰로 친구도 없어 라는 제목으로 모래로 만든 성같이 부채로 이루어진 중국의 경제가 마치 폰지 사기처럼 부실을 키워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다루면서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 부채위기 등을 언급하면 중국 경제위기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언제 붕괴하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붕괴는 세계 패권 질서가 재정립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맞물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2차 임기 때가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경제 붕괴의 톱니바퀴는 맞물려 돌아가서 되돌릴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작업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폰지 사기의 이름은 1920년대 희대의 사기꾼인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찰스 폰지가 처음 고안한 사기법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역사적으로 매우 커서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폰지 사기 수법의 특징은 뒤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의 특징을 요약해보면은 항상 높은 수익률, 즉 항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기꾼이 튀기 전까지는 계속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불확실성입니다. 즉 내 투자금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투자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입금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이름으로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폰지 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폰지 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물 자산, 무언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은 실제 어떤 영업행위, 어떠한 자산을 투자해서 그것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만 투입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들어온 자금으로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이한 방식이 이 폰지 사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폰지 사기와 같이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중국 경제가 저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가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데,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자금이 돈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욱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에도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였다고 하고,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간 소련은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되는데, 중국도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폰지 사기와 같은 그러한 중국 경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채로 만들어져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넘쳐나는 부실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대표적인 부실 자산은 중국의 유령 도시입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계 최대의 유령 도시도 바로 중국입니다. 이름에 캉밭이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삐까뻔쩍한 도로와 어떤 건물들이 있어도 거기에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를 중국이 만들어냈습니다.
비단 그 캉바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령 도시는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유령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유령 도시들은 중국의 경제가 정말로 부실해지는데 가장 톡톡한 기여를 하는 것인데요. 아니 여기서 이 유령 도시를 지어놓고 겉으로 뭐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이 유령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지어 놓은 다음에 도대체 여기서 누가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중국 공산당들의 이 뇌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건설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어놓은 아파트가 이렇게 가로로 그대로 누워서 쓰러지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령 도시들을 지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유령 도시에 투입된 돈은 결국에 이 아파트와 이 건물들이 팔리지가 않으면은 영원히 회수될 수 없는 그런 부실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산도 아닌 것이고 그냥 돈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 차입금들, 어떤 그런 자금들을 들어왔을 텐데 장기로 투입된 이 자금들, 이 차입금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온 이 돈을 전체를 날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이 부실한 자산인 이 유령 도시에 투자한 투자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 부동산 회사들은 돈을 벌어갔지만 많은 차입금을 지게 됐고, 그리고 이 부동산 회사들의 그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 자금을 밀어주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유령 도시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붕괴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전체가 붕괴하게 되면 타격을 입는 것은 거기에 자금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들, 그리고 은행에 예금한 그런 예금자들, 그리고 거기에 자본을 대고 중국 경제를 그 은행들이 떠받치게 만든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가 있어서 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총 길이가 55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주하오 대교의 개통식이 중국 광동성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다리는 파리 에펠탑 60개를 건설할 수 있는 철강 40만 톤이 사용됐다고 하고요. 금융도시인 홍콩과 도박의 도시 마카오, 그리고 주하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공에는 총 200억 달러, 약 22조 원의 비용이 들어났다고 하고요. 총 9년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중국이 폰지 사기처럼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이 대교를 건설을 하면은 7천만 명의 경제를 통합시키고 연간 10조 위안의 경제 효과를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일반 화물 트럭이나 개인 자가용 등은 운행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관광을 위해 특별히 허가된 셔틀버스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하기로는 결국 22조 원을 들여서 관광을 위한 다리를 만든 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관광이라면 예전에도 홍콩과 마카오는 고속페리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했는데 굳이 관광객을 위해서 다리를 22조 원이나 들여서 만들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연간 10조 위안의 경제 효과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공산당의 어이없는 경제 정책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다양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중국 경제가 부채 위기가 드디어 작동이 개시된 어떤 그러한 정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통계는 허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공공부채가 GDP의 140%에 달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GDP는 약 1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GDP의 140%라고 하면은 약 2경 1000조 원, 우리나라로 하면 2경 100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채인데요. 2경 1000조 원, 이게 중국의 공공부채가 2경 100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개인 부채랑 그리고 기업 부채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부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20%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20%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직접 차입한 것만 의미를 하고, 보통 지방정부가 어떤 인프라를 투자할 때는 지방정부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방정부가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페이퍼 컴퍼니 또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컴퍼니에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규모 차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회계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하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발표하는 GDP의 20% 수준이라는 것은 허구이고 거짓말이고, 실제로 140%가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의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부채인 이 GDP의 140%는 정말 이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런 부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도 GDP의 37%에 불과하다라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중국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믿게? 미국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국과 달리, 미국도 부채가 많죠. 미국은 그런데 기축통화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통화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국가이고요. 중국은 기축통화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다시 중국의 위안화를 찍어낸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아마 똥값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엄청난 수입 물가로 내수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중국 경제는 즉시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부채 문제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에 다다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이 연금 고갈이 비상이라는 뉴스인데요. 2035년에는 9억 명에게 줄 돈이 없다라는 것인데, 2027년도를 정점을 찍고 바닥으로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연금 제도는 중국이 계획경제이고,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연금을 책임지는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뭐 한 50대 중반 정도 돼서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연금이 지금 고갈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35년간 이끌어온 한자녀 정책으로 이 인구수는 지금 14억 명 정도 되죠. 2035년에도 똑같이 14억 명 또는 약간 넘는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중국의 젊은 인구는 상당히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늘어서, 그 노령 인구는 연금을 받아먹기만 하고 생산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인구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을 받는 인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연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생산 인구,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에 9억 명에게 줄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남의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은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이 중국의 인민들이 이 중국의 정부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의존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이 연금이 고갈이 돼서 지급이 못한다면은 중국은 굉장한 내부 혼란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지금도 퇴役군인들한테 연금을 지급 제대로 못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들 전체에 이 9억 명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엄청난 비상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연금 문제의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기금이 현재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관리를 하는데,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앙당국은 랴오닝성 등 기금이 부족한 지역의 은퇴자들의 연금액이 부족해서 광둥성이나 저장성 등 이런 노동인구가 많고 부유한 지방의 기금을 이미 벌써부터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중국의 1분기 2019년 1분기 신규 대출이 5조 8천억 위안으로 무역전쟁에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채가 이미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부채로 지금 거의
붕괴하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중국의 부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증가 속도는 과거의 그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증가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부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중국에게 반드시 독이 되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살찌운 돼지로 만들어서 지금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살살 키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중국이 스스로 먹기 좋은 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칠면조가 익기 전에 오븐에서 꺼내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대출을 점점 굴려서 대출을 중국의 경제가 부채에 취약하도록 더욱더 만들고 있어서 언제든지 바늘로 퐁 찌르면은 터질 수 있는 그런 풍선과 같은 경제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1분기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기대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이 기사처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바로 이 대출에 의존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요소 생산성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 부실한 자산이 수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경제 붕괴 그리고 부채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지금 대미 미국과의 협상의 장기화 속에서 일본과의 경제 대화에서도 양보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을 해제를 좀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지금 일본에게 경제 대화에서 엄청난 프레셔를 양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엄청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괜찮다면은 중국 부자들이 왜 홍콩에 와서 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중국의 부자들은 홍콩에 와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인들은 어떤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주로 가입을 하는데, 홍콩 달러가 아닌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도 매우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경제에 편입돼 버린 홍콩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아마 중국 부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견지명이 있어서 중국 정부를 믿지 않고 나름대로 살 길을 궁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과 EU가 정상회의 3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중국이 드디어 이제 다시 좀 제대로 경제가 다시 살겠구나, EU하고 협조가 잘 되고 EU가 중국을 도와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정상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2016년 만에 3년 만이라고 하는데,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앞당기고 유럽의 통합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투르크 EU의 상임의장은 협상은 어려웠지만 결국 결실을 냈다면서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호혜성, 과연 누구에게 더 득이 됐을까요? 이 유럽연합, 유럽 사람들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 EU에게 다양한 당근을 주면서 일종의 EU와 불리한 협의를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은 EU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시장 개방 등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스타일로 EU 정상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중국이 미국에 굴복당하듯이 지금 EU에도 굴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어떤 1대1로를 협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해주지만, 아마 중국을 뜯어먹고 중국을 분리해서 온갖 중국의 불리한 점들은 다 몰아주고, 그리고 EU가 중국을 거의 호구로 여기는 그러한 딜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역시 중국 출신의 IMF 부총재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 성장의 어떤 주요한 엔진이라면서 세계적인 또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중국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불안하면은 이러한 중국 출신의 IMF 부총재를 어떤 입을 동원해서 중국의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고 너네들도 성장하려면은 우리랑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일삼는 것일까요? 이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더욱 잦아지고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지금 협상은 지금 거의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와 같습니다. 중국이 거의 다 내줬다. 환율 조작 시에 벌칙도 감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굴복했던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완전하게 지금 굴복시키는 단계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자신들의 경제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폭발하고 파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빨개벗겨지면서 내주고 있는 것이 상황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이 지금 타결된다고 해서 대부분 중국 경제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에는 이로움이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이 앞으로 환율 조작을 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기사를 냈는데, 환율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환율 조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경제가 완전하게 이제 개방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뜻대로 중국을 요리하고 해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낸드 플래시 진출이 임박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담이 커졌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고지고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반도체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이 굴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 반도체 장비 수출기를 미국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반도체는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으로부터 하나도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협상 타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이 제대로 이제 투자 성과가 나지 않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엄청 부실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에 거의 굴복하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합의의 타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고, 중국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격차는 현재 5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격차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중국에 의해서 이 반도체 시장이 동맹국이 아닌 중국에서 의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이 반도체 굴기를 맘대로 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는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도 개발도상국들의 차이나머니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지금 사면초가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돈은 여기저기에 뿌려놓고 투자를 했는데 그 1대1로 사업이 제대로 지금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은 많은데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입니까? 자산이 부실하다. 부실한 자산에 결국 돈을 꼬라박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IMF랑 세계은행이 그 부실 자산에 투자된 국가들에게 돈을 대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거기에 덧붙여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차이나머니 부채를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펄쩍 뛰고 나섰죠. 중국 책임론의 증거가 없다. 우리 아닌 다른 나라들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해체 작업에 돌입한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을 가만히 둘 기세가 아닙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입김과 가장 큰 자금을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직인 것입니다. 월드뱅크의 멜페스 총재는 아프리카 17개국이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서 새 계약들이 체결되면서 그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고 투명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국제기구 수장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1대1로
그리고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죠. 여기 이 과정에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주며 참여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독려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선뜻 지원에 나서지 않는 부실 국가에 자금을 제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죠. 그 인프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것은 그 인프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인프라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금을 궁극적으로 IMF나 월드뱅크에서 그 국가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부실을 결국 고스란히 중국이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은행에서 부실 대출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부실 대출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은행의 담당자는 죽어납니다. 그 부실 대출과 함께 본인의 인생도 거기서 종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지금 중국은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부실 대출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뻔하죠. 그 부실 대출 때문에 중국이 같이 파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실 대출은 이 1대1로 사업에서도 국제적으로 해외에서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 유령 도시와 부동산 이 거품 문제로 여기저기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자산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자산들에 투자한 중국이 결국에 부실을 곳곳에 놓인 그런 부실 자산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압박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중국의 경제 붕괴 그리고 부채 위기로 이어질 것은 명확한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주변국들에게 깡패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쟁지인 남중국해의 심해 가스전 개발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중국해에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해역의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베트남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맞서 베트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중국해의 도서를 요새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랑 한번 붙어본 적이 있는 전례가 있는 국가이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베트남은 자본주의 국가에 가깝습니다. 중국에 맞서가지고 남중국해에서 한판 해보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한방 먹여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리핀도 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중국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이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 자기네들의 대규모 선단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하면서 이 어떤 필리핀 섬 주변에 장기간에 정박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던 필리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양국 관계가 한계를 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두테르테가 이제 반중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테르테도 상황 파악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 지금 맞서가지고 중국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자기들도 거기 같이 있다가는 같이 골로 갈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유권 갈등은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친중국 노선에서 실리 외교를 표방하면서 중국과 의도적인 갈등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제대로 된 반중 노선으로 다시 좀 들어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중국이 재정 지원으로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연장시키고 있다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언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 위기를 촉발하고 연장하는 데 기여했다라면서 중국은 마두로 정권에 조건 없이 600억 달러, 약 7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비효율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에 사용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어서 폼페이오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불간섭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정적 개입이 베네수엘라를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중국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600억 달러를 넣었는데, 지금 미국에 대놓고 대항하고 있는 중국이 어찌 미국한테 이 무역 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좋은 타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이 기회에 중국을 아마
제대로 눌러놓고 다시금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아마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편 이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이 600억 달러도 아마 영원히 받지 못할 아마 부실 채권이 돼서 중국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렇듯이 자신들이 마치 패권 국가인 양 행동하면서 여기저기 자금을 뿌려대고 있는데, 이 여기저기 뿌려댄 자금이 나중에 결국에 자기들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이 관여하는 것을 더욱더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저기에서 여러 국가들과 부딪히면서 동시에 미국과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대만을 활용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까지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고 항행의 자유를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와, 일본까지 이제 대놓고 중국을 조이기로 압박하기로 나서고 있는데, 일본이 만만한 국가가 아니죠. 중국이 일본을 단독으로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미국과의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의 싸움에 지금 돌입하면서 지금 일본도 중국을 같이 졸라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인수해버린 그리스와 스리랑카의 항만을 일본 함정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열린 항만의 중요성을 상대국가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죠. 니네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불법으로 인수한 그 나라의 항구는 너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한편 중국은 대만을 수교하고 있는,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는 팔라우 등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광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팔라우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괌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팔라우에 제가 갔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불쾌했는데, 이번 기회에 팔라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그 환경이 쾌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팔라우도 당장의 중국 사람들로 인한 수익은 주겠지만 중국 사람들 때문에 팔라우에 방문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팔라우에 방문하는 일들이 생겨서 팔라우가 다시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도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사들에게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자유롭게 게임을 하면서 창의력을 기를 때 중국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진핑 사상을 조기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사상을 조기 교육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창의적인 그런 인재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국은 스스로 발등 찍고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 자체를 눌러버리는 그러한 악독한 공산주의, 독재체제, 전체주의 체제 정권인 것입니다. 최근에 살펴본 뉴스들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중국이 주변 국가의 마찰을 빚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경제와 부채 위기가 드디어 작동이 개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듯이 수익이 없고 이 부채로 만들어진 이 부실 자산들이 거의 중국 내에서 이것이 폰지 사기와 같은 어떤 그런 투자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실 경제는 아마 종국이 돼서 아마 거의 붕괴의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국에 관해서 어떻게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는지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목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